우리 인간이요. 이제 이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미각, 뭐 촉감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출생 시에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건 뭘까요? 네,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젖바는 능력? 젖바는 능력?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혀, 혀, 미각. 미각 90점이에요. 100점은 후각이에요. 네. 후각 미각이 태어날 때 제일 발달돼 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 그쵸.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애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쵸. 그런 걸 그게 바로 후각이에요. 빨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럼 코가 먼저일 수 있는. 네네네. 근데 후각, 미각,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상호작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야? 얘네들 결국 소스가 같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데를 못 느끼기가 쉬워져요. 코감기가. 네. 감기 걸리면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같은 화학 물질이 결국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술을 더 못 먹겠어요. 독주를 마셔야 됩니다. 혹은. 이럴 때 우리 뭐 하나요? 코를 막아요. 네, 뭐냐? 상호작용을 임의적으로 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후각과 미각은요, 이것만큼 문화적 지배를 철저히 받는 게 없어요. 한 문화에서 말도 안 되게 괴로운 냄새가요, 다른 문화에 가면 너무나도 괜찮은 냄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는다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도 청국장을 주고 땡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잘 먹어요. 근데 외국 음식 중에서도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맛도 그렇고 특히 후각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보면 변 냄새, 그리고 장미의 냄새. 완전히 다르죠, 꽃향기. 근데 크게 화학적으로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는 쾌, 근데 다른 문화에 가서는 불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맛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셨어요. 김재욱 씨 요리 자꾸 요리 얘기하니까 제가 김재욱 씨한테 이렇게 질문이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했다.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넣으시나요, 주로? 100%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그 마법의 가루가 그 라면 스프가 웬만한 음식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유학 시절에 나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진짜 전 빅자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제 치가 떨리는데 진짜로 라면 스프밖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햄버거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에도 뿌려 먹고 다 뿌려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좋은 맛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네. 물론 일부 외국인들 중에 이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원래 기본 맛이요.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이에요. 이게 맛의 기본 네 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네 맛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운맛에 관심이 있지. 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에 거의 모든 것에 단어를 붙여서 변별을 합니다. 분명히 그 라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불닭의 매운맛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엄청나게 정교한 맛의 배열을 매운맛에 라벨을 붙여놨죠.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미각이든 후각에서든 굉장히 문화 종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냄새나 맛에 있어서 인간의 역치라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맛이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은 돼야 그게 있는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량만 있어도 느끼는 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리고 좀 있어야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니까 좀 둔감한 거죠. 보시면 역치가 0.00008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에 되게 민감해요, 기본적으로. 왜? 저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벤젠도 쓰고요. 그렇죠? 예. 페인트도 쓰고요. 쓴 것들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밌는 건 쓴 맛들은 대부분 역치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역치가 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0.01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두 개가 뭡니까? 바로 짠맛과 단맛이에요. 이건 많아도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는데 유리합니다. 예. 짠맛은 영양을 좀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건 생존에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면 스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L글루타민산 낙. 네, 맞아요. 이케다 키쿠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붙였죠. 감칠맛이라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5번째 맛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 그 정도요. 네. 우리가 그 맛이 기본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일정 기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칠맛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슬 제5의 맛으로 들어가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라면 스프에 그래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음식을요,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푹 익혀서 혹은 오랫동안 저장을 오래 해줘서 이때 느끼는 맛인데 이게 우리 문화의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이것과 매운맛이 더불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그렇죠? 쾌감을 동반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맛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시각이나 청각은요. 좋아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죠.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맛은요. 단 몇 회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건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설탕 한 개 먹었을 땐 달잖아요. 그러니까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먹으면요. 이게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2번, 3번 못 먹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4끼 연속 먹어봤거든요. 네, 5번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김태희 씨가 옆에 와서 먹자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맛은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전기 충격을 받기 직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평생 단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회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아! 하는 느낌을 주는 음식, 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음식은 평생 돈 주고도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트라우마. 이건 물질이라서 그래요. 시각은 아무리 안 좋은 걸 봐도 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청각기관에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한 방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의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뭐 먹다가 체하신 분들 맞아요. 그 채소나 아니면 그 고기를 영원히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각인돼요. 자, 그런데 되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남이 먹는 거 보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남이 옆에서 먹으면 또 짜증납니다. 제가 예전에요. 속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치킨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저는 범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는 걸 본다는 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먹방을 볼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상상. 이유 될 수도 있죠. 상상? 먹방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감각을 동원해요. 소리를 들려주고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저는 봄나물 먹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맛이 화사하네요. 그럼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일까? 화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져요.
한 이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화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결국은 그걸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에서 이제 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준현 씨잖아요. 명언집이 있잖아요. 저도 듣다가 정말 웃었던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내가 아는 맛이다.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녹는구만. 부드러운 양지머리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흰눈처럼 녹아내린다. 고사리와 소고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한데 춤추며 쌀밥을 유혹하는 거야. 밥도둑 아니 밥깡패다. 궁금해지는군. 이 육수의 비법이. 언어적 유희가 음식을 두고 가능해집니다. 야. 그런데 그게 왜 음식이냐 이거예요. 왜 그게 먹방이냐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행복입니다. 데이트해 보시면요.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데이트의 90%는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음식 안 먹으면서 데이트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먹는다라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못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재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즐겁구나. 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을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먹방은 명언집을 낳았죠.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저렴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팬더검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팬더검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2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팬더검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될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두 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두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구두쇠는 잘 안 쓰는 사람이죠. 잘 안 쓴다라는 건 뭡니까? 그걸 사용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겁니다. 근데 뭘 안 씁니까? 인지를. 인지는 생각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생각의 양을 줄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뇌는 10W짜리 전구다. 무슨 얘기냐? 10W짜리 이 전구를 늘 밝히고 있는 전자제품인 거예요. 우리 뇌와 신체가. 가정에서 주로 쓰시는 전구가 60W에서 혹은 또 100W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켜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니까 끄자. 한 등씩 끄잖아요? 자, 그러면 10W짜리면 6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어쨌든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하죠.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는 혹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혈액을 어떻게든 쉽게 표현들어서 펌프질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직립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이 역사를 수만 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이요. 99.9%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배고프게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과체중을 걱정하는, 자꾸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과체중이 오래 살고 과체중이 장수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20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래야죠. 살을 왜 뺍니까? 요즘에 여자분들이 가장 고민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유지 중인데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너 요즘 고민 많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너 뇌를 착각시켜서 다이어트에 성공했구나. 근데 그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의 뇌를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많이 소모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수입이죠. 다이어트의 효과까지도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배고픈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뭐 100년, 200년도 안 됐겠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인류의 사망, 즉 호모사피엔스의 사망의 압도적 1위는 질병이 아니죠. 전쟁도 아닙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는 생각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99.9%의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배고픈 상태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세팅은 어떤 거겠습니까? 생각으로 인한 에너지의 양을 줄여야 되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적게 하는 세팅을 우리 뇌에 구현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요,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10W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한 50W쯤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뭐냐 하면 학생들로 치자면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부모님 안 보여드리고 숨길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갔는데 먼저 자고 있었던 아내가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이랬을 때 제가 몇 시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 들어온 날까. 소위 말해서 아주 심하게 잔머리를 굴릴 때 이때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이때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농담으로 50W쯤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0W를 쓰다가 또 한 30W 더해서 80W쯤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냐? 제 거짓말을 듣고 있는 제 아내가 어제 일어났던 일을 거꾸로 얘기해봐. 이러면 미칩니까? 심지어는 왜 안 풀리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을 때 이렇게 깊은 생각할 때 80W예요. 그리고 이때를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같은 시간 동안 중노동한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또 농담으로 100W 넘기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쓰는 거야. 그때가 언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를 읽어요. 왜? 시에는 은유법이 있죠. 영어로 메타포입니다. 이 메타포는 어떤 메타포를 듣든 우리 머릿속에서 도처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이어붙여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은유법인데 눈은 마음의 창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들으면 왜일까? 왜 그런 거지? 머릿속에서 막 뭡니까? 떨어져 있는 개념들을 이어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 떨어져 있는 수많은 개념들을 이어붙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읽게 만들고 뇌의 활동량을 살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를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의 메타포를 읽는, 즉 시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그 메타포를 생산해내는 건 얼마나 힘들까. 실제로 그래서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먹을 것을 쫓아다녀서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기 위해도 그런 데 쓰는 에너지도 모자랐겠죠. 그리고 늘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은유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소모했다면 그분이 살아남으셨겠습니까? 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생각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먹이 혹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데 주로 그 에너지를 쓰고 생각의 양을 줄여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공부하는 뇌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뇌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뇌는 수렵과 채집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원시시대의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습성을 지금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의 양은 줄이면서도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돌려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를 많이 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1등, 근면성실도 1등.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네. 근데 IQ 1등, 부지런하면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성비란 말 많이 하죠. 정말 저렴한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 무슨 얘기냐?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아니 근데 뭐 잠깐만요.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겼다면 물건 사고 후회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최소한 10가지의 물건을 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 가격을 주고 샀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가치의 발견을 하기 위한 간접적 단서들을 사용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백이 있는데요. 같은 백이에요. 완전히 같은 백인데.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왔잖아. 야, 이거 앞에 있는 마트 혹은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잖아. 왠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저 백이 더 내가 중고품이라도 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옛날에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이 물 건너 왔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멀리서 어렵게 왔냐예요. 그게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이에요.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 진짜 효용 말고 거래 효용, 얼마나 거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왔느냐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 효용을 철저히 짓밟는 정반대의 거꾸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귀야, 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가까워서요. 나 그럼 가까운 데서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왠지 떨어뜨릴 때 속상해요. 네. 제가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대에 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딱 하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오면요. 내년에 다시 보자. 가까워서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 효용을 뭡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른 방송사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너스, 경품 당첨된 걸 줍니다. 이 10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서 직원이 바로 거기서 찾아서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죠. 그런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요게 지금 상품권이, 백화점 보너스 상품권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출발해서 갖고 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와서 게다가 기다려서 그분한테 전달하죠.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요. 그날 거기서 다 쓰고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충동구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가요. 그런데 어렵게 온 돈,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 왜 쉽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거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오노가 생각납니다. 김동성 선수보다도 오노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동성 선수를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요, do a 브래드버리, 예기치 못한 행운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까지 됐어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예선 통과도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선수였죠. 예선에서요. 4등인가 5등인가 거의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선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김동선 선수, 중국의 리자준, 정말 최고 선수들이죠. 꼴찌로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이젠 준결승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선수는 들어갑니다. 결승 가요. 마찬가지로 꼴찌, 이번에는 그냥 꼴찌도 압도적 꼴찌. 그나마 좀 충격이 되는 꼴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미국의 오너, 우리의 안현수 선수 세 명이 동시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붙어갔다면 자기도 넘어졌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 선수는 하면서 들어가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자,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오히려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거 실력으로 딴 금메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이 물어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호주인들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줬을까요?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지난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선수였거든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상으로 출전권을 따고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불운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행운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온 행운이고 멀리서부터 온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넘는 불운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인 걸 나는 알지만 그걸 우연한 결과, 행운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운했는가. 이 불운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 거래 효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사실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인도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심리학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양인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인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만의 특징이 뭔가를 고민하는 심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 집단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흔히 결론이 이렇게 가요. 개인주의인 서구 사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인권이 자유가 뭐 권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4-5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네.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아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문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예. 제가 불편한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예.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너는 제가 지금 그렇게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못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이유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두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진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못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디스코테크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았네요. 이게 춤이라는 거.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뭐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꺼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 올라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나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에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 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 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6가지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을 써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예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술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상 기술적 언어를 쓰게끔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언어를 쓰도록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런 말 아니면은 조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쓰도록 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물론 불통인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이라고 느끼는 그 일부분은 바로 이런 기술적 언어와 소통의 언어의 사용의 빈도와 정도의 차이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같을 때 기술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면 돼요. 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하루에 몇 톤 꾸준히 먹으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한 기술의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숫자를 갖다 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의 간극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거는 성향상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직장생활을.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셈은 셌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페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그렇겠네요. 맞아요. 이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번 저희 남편 진짜 왜 엄마야? 외국 이제 교포인데 이제 그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뭐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벌 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부모과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걸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일이라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하면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일해야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린다는 생각에서 죽으라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거다 생각하고 주인의식. 회사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말이 돼. 왜냐면 내가 회장 시켜주면 내 거지요. 그럼요. 근데 나 회장도 안 시켜주고 난 대리인데 무슨 내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 책상도 내 게 아니구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이 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열심히 했어요. 뭐냐? 자기 자식 일하듯이. 자기 가족 일하듯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족 확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더 이상 가족 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10명, 기껏해야 200명, 뭐 1000명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고 서로 회식할 때 식당 하나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식하고 이러고 가능했어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요, 직원만 몇십만 명짜리가 된 거예요. 가족 확장성? 이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념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네가 저걸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일관성이 잘 안 드러나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줄 때 그냥 나한테 행동을 잘해주면 좋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따져요. 진심은? 맞아. 의도적으로 잘해준다. 네.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치고 더 웃긴 건 나한테 못 해주는데 또 진심이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욕쟁이야. 여기 황재성 씨도 그 뭐 어디 TV에서 요새 욕쟁이 할머니 역할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얼마 전까지 했었지. 욕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아주 사이다 같은 썰이라고나 할까? 겁나게 기분이 좋아져. 전 세계에 아무 이유 없이 손님한테 쌍욕하는 가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미디어에 나가고 나면 갑자기 인기집이 돼요. 그럼요. 사람들 막 찾아가고 네. 왜 가요? 욕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간다고 칩시다. 그럼 등산 갔다가 이제 등산을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등산 끝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어디 갈까? 식당은 어딜 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서가지고 메뉴는 뭐가 있나, 어디 앉을 자리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야, 이 XX 새끼야 앉아서 처먹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욕하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여기요.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 할머니는 왜 욕해도 맞아. 돼요? 그 할머니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라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알고 오면 괜찮아요. 자, 뭘 알고 오면 괜찮은 걸까요? 진심은 사실 모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찰지게 욕할지 알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 있고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네, 바이올린이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니려니 생각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동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하고 진심을 아는 사회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과거엔 좋았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옛날에처럼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에 사는 절반이 자기의 육촌이고 팔촌이고 칠촌이고 전부 다 친척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웬만하면 마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욕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도 제 진심이 뭔지 다 알아. 그런 사회에서는 진심을 따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내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심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많이 뵀죠.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대로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진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업무상 역할상 딱 해야 될 정도까지 딱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요. 절대 안 느껴지죠? 정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인간미 없어. 네.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아예 괜찮아 하지 마. 그런데 쓱 할 때. 다 챙겨주거나.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쓱 넣다.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의 부장 정도 되는데 네.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해서 이제 좀 취했어요. 뭐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거리긴 해도 뭐 택시 잡아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와서 부장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쿨한 부장이니까 아 됐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가면 되지. 뭐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그럼 살펴가십시오. 빈정상합니다. 서운하죠. 서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건 상사라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데려다 줘야 돼요. 인본주의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정도만 되면 데려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친구. 그래요. 있어 한 명씩.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걸 또 왜 기회냐? 진심이 나왔는데 뭐 기회주의. 저는 그런 사람 싫어.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나는 가물만 쏙 빼먹는 마음 거 아니고 알겠어요, 마음 걔 똑같은 넌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술이 좀 깨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 집에 혼자 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러고 집 앞에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야. 그걸 한 잔만 마시고 끝낸 적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 없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일은 누가 해요? 어저께 나 버리고 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다 해요. 나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마신 친구는요.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앉느라고 일 못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인사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사람이 바보가 아닌 나는 알아요.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일 많이 한 거. 그래, 얘가 일은 깔끔하게 해. 일 잘해. 야, 이것도 얘가 한 거 맞지. 근데 마음은 얘한테 느꼈어요. 진짜 그런 세상. 진심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고객들을 대할 때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통신사 같은 데 전화 걸면 막 저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동자들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내 목소리 들은 지 30초뿐이 안 됐는데 안 사랑하잖아. 외국 같은 데서 고객이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알러뷰 이러면 이건 난리 나요. 진짜 이거 알려면 진짜 조금 이상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점원들한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라 그래요. 뭘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 맞아. 언제 봤다고?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행복드리는 상담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네? 플러스요, 고객님. 불러서요? 플러스요, 고객님.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목욕센터예요. 목욕센터로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목욕지가 불렀다고? 목욕지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야 진짜 힘드셨겠다. 저걸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고객한테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저 상담원이 언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화 상담원들 중에 1년에 손님한테 쌍욕 듣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요. 네?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언제 끊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 정도 들어줘야 될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 이걸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중에 가면 고객이 그래요. 쟤는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래?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있어요. 네. 많아요. 끝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놈의 진심을 다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합 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합 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더 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예요.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짭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 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A만 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